케올리 하워드 미스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컬리 하워드는 1993년 10월 22일 뉴욕시에서 제롬 레스터 호르위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뉴욕시는 미국에서 행군과 안정을 찾으려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 이민자 출신인 제니 고로비츠와 솔로몬 호르위츠였습니다. 케올리의 부모님은 노동자 계층 가정의 삶이 늘 고달팠던 시대에 자녀들을 키우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컬리는 5 아들 중 막내였기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가장 응석바디로 자랐고 가장 과보호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고향의 풍습, 언어, 문화를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형제 자매들은 그를 베이비라고 불렀고 그 애칭은 그의 성장기 내내 따라다녔다. 이후 그는 머리를 삭발하고 두피를 드러내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컬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는 그의 유머러스한 무대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후다, 레브벤 슐로모 나탄 할레비는 그의 풍부한 문화적, 종교적 뿌리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유대인 혈통과 가족 전통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미국 쇼비즈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컬리는 조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었으며 훗날 그가 TV에서 연기하게 될 떠들썩하고 엉뚱한 캐릭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훈육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고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부족한 학업 능력을 만회했다. 민첩한 그는 훗날 스투지스와 함께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공연에서 큰 도움이 되는 자질을 지녔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들, 특히 모와 심플을 존경하고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고 싶어 했다. 형들처럼 그 역시 졸업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독립심을 키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컬리가 유머 외에도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교 댄스에도 능했고 노래 실력 또한 훌륭하여 이후에 그를 유명하게 만든 기상천외한 고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재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유머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을 즐겼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와 공연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그의 어린 시절 한 사건은 훗날 그의 극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케올리는 12살 때 장전된 총을 다루다가 실수로 자신의 발을 쏴 하마태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과다 출혈로 거의 사망할 뻔한 것이다. 다행히 그의 형모는 재빨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절뚝거림을 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쓰리 스투지스에 합류했을 때 그는 이 장애를 자신의 영이 소재로 삼아 절뚝거림을 강조하고 감추는 기발한 워크온 장면을 선보였고 이는 그의 공연에 더해 코믹한 광기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1928년 케올리는 오빌 넵 밴드의 코믹 음악 지휘자로 활동하며 쇼 비즈니스계에서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역할에서도 그의 유머 감각은 빛을 발했고 종종 연주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는 훗날 컬리의 타고난 무대 매너와 익살스러운 행동이 때때로 밴드의 실제 연주보다 더 주목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모와 그의 형 슈프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던 보드빌 쇼 테드 힐리의 스투지스의 멤버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전환점은 1932년 슈프가 브루클린의 비타폰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쇼를 떠나면서 찾아왔다. 모는 막내 동생의 가능성을 보고 컬리에게 3번째 스투지스 역할을 맡도록 추천했다. 테드 힐리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다. 컬리가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어서 유머러스한 캐릭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관객들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고 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케올리는 그 생각을 뒤집기로 결심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숱 많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짧게 잘라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더 재밌고 독특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아이대담한 시도는 그에게 일자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컬리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1934년 테드 힐리는 MGM과 계약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코미디 듀오를 떠났습니다. 이후 레리 파인과 모 켈리는 이름을 쓰리 스투지스로 바꾸고 콜롬비아 픽처스와 계약하여 두 편의 코미디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아이스 언택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코미디 연기 중 하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스투지스는 결국 콜롬비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단편 영화 스타가 되었고 컬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관객들은 곧 컬리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독특한 몸짓,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코믹 타이밍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목소리, 활발한 행동, 그리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감독들은 컬리의 재능이 즉흥 연기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정식 대본 없이 촬영되었는데 감독들은 컬리의 즉흥적인 상상력이 훌륭한 코믹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줄스 화이트 감독은 컬리가 대본에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겨두어 그 빈칸을 몇 분씩 이어지는 긴 코미디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는 쓰리 스투지스의 황금기였고 컬리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단편 영화, 예를 들어 펀치 드렁크스 1934, We Want Our Mommy 1938, A Plumbing We Will Go 1940, 칵터스 메이크스 퍼펙트 1942 등을 열렬히 좋아했고 이 작품들은 영원히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아이 단편 영화에서 컬리의 강점은 몸개그, 횡설수설, 그리고 매력적인 바보짓을 절묘하게 섞어내는 능력이었고 이는 그를 스투지스 그룹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형모는 컬리가 촬영장에서 대사를 틀리면 감독들이 컷을 외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컬리는 대신 애드리브로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고 종종 그 실수를 가장 웃긴 장면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케올리 하워드의 트레이드마크인 몸짓, 표정, 그리고 기발한 재주들은 그의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기에 그가 병으로 인해 스투지스에서 하차해야 했을 때에도 그의 스타일은 다른 멤버들에 의해 모방되었고 이는 그의 영원한 유산을 기리는 의미였다. 컬리 하워드의 사생활은 복잡했으며 여러 번의 결혼과 연애는 안정에 대한 그의 갈망과 사랑받지만 고뇌하는 공연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영했다. 케올리는 생전에 4번 결혼하여 2 자녀를 두었으며 각 결혼 생활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더했습니다. 그는 1930년 8월 5일 줄리아 로젠탈과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은 6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1931년 1월 6일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전기 작가들은 이 결혼이 컬리의 젊은 시절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서둘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그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고 있던 시기였고 1932년 쓰리 스투지스에 합류하면서 얻게 될 명성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결혼 기간은 두 사람의 성격이나 포부가 맞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줄리아 로젠탈은 그 이후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컬리의 삶에서 그녀의 중요성은 그가 평생의 반려자를 찾으려는 여러 노력 중 첫 번째였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1937년 6월 7일 일레인 아키와 결혼했다. 아이 관계는 훨씬 더 중요했으며 3년간 지속되다가 1940년 7월 11일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일레인과 재혼하여 1938년 12월 18일 딸 마릴린 하워드 서버를 얻었습니다. 마릴린의 탄생은 컬리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녀는 그의 2 자녀 중 한 명으로 그의 유산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릴린은 2025년 5월 6일 태어난 지 87년이 넘는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지만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냈습니다. 케올리는 바쁜 일정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마릴린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엘레인과 이혼한 후 케올리는 다시금 동반자를 찾고자 1945년 10월 17일 마리안 벅스봄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악명 높을 정도로 불행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재정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관계에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별거했고 1946년 7월 22일 이혼했습니다. 케올리의 많은 친구와 동료들은 이후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안겨준 순간이었으며
파경을 맞은 결혼 생활이 그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코미디언으로서의 활동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컬리에게 아내 메리언과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케올리의 마지막 결혼 생활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1947년 7월 31일 벨러리 뉴먼과 결혼했고, 그녀는 1952년 1월 18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신적인 아내로 남았습니다. 벨러리는 컬리의 말년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전 결혼 생활은 짧았고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났지만, 벨러리는 특히 1946년 심각한 뇌졸중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워하던 시기에도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그녀는 이전 연인들과는 달리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48년에 제이니 하워드 행키라는 딸이 태어났다. 제이니는 아버지가 1952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갓난아기였기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컬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책뿐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컬리 하워드, 즉 쓰리 스투지스의 인기 있는 대머리 익살꾼의 전염성 강한 웃음, 활기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유행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던 그의 코믹한 행동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둡고 미묘한 배경이 숨겨져 있으며 많은 팬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생각합니다. 케올리 하워드에 얽힌 수수께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너무나 화려하게 빛나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단절된 관계들, 숨겨진 문제들, 그리고 관객들이 열광했던 그 남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무엇보다도 컬리의 사생활은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는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온순하고 어리석으며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스크린 밖 그의 삶은 불안정한 관계, 알코올 중독, 여성 편력, 그리고 실패한 결혼으로 얼룩진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조종당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상황에 놓였다. 대중이 본 그의 모습과 무대 뒤에서 살아온 제롬 하워드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바로 그를 불가사의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토록 애썼던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미스터리는 그의 건강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컬리는 비교적 일찍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그의 방탕한 생활 방식과 과체중, 그리고 자기 관리 부족은 이미 그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스투지스 활동 전성기 시절에도 피로감, 우울감, 심지어는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보였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방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오욱이 심각한 것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느린 움직임을 게으름이나 규율 부족으로 치부하고 그것이 심각한 건강 악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치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일찍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면 컬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건강 악화는 스튜디오 시스템과 스투그스의 빡빡한 스케줄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말년의 상황들은 또 다른 암울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케올리는 1946년 큰 뇌졸중을 겪은 후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는 사람이었던 그는 몸이 쇠약해져 공연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형인모가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컬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예계와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쇠약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닥쳐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잃고 사랑받는 광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의 병세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일구어낸 업계에서 그가 얼마나 잊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유산에 대한 의문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리 스투지스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왜 할리우드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 중 한 명일까요? 하지만 파인들은 그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연예계는 이전의 코미디 거장들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그의 이른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할리우드가 제대로 기리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리 하워드 미스터리에서 가장 슬픈 점은 그것이 유명세 그 자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캐올리는 관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순전히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멋진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슬픔의 연속이었고 그가 보여준 즐거움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컬리의 수수께끼는 단순히 풀리지 않은 전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은 스타데움의 본질과 사회가 코미디언들을 어떻게 소비하면서도 그 대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컬리 하워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의 비극은 더욱 커집니다. 그는 단순한 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쁨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안고 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무너졌는지, 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지, 왜 그의 유산이 더 온전히 기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